그러면 다발성 외상 환자가 얼마나 되나요? 물론 뭐 조금 아주 중하지 않은 환자도 있겠지만 교수님들 보시기에 진짜 중한, 우리가 달라붙어서 좀 해야 되는 환자들이 빈도가 얼마나, 그게 이제 교수님들의 삶의 질하고도 사실 직결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환자분들 오시는 것들을 다 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응급실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1년에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ISS라고 해서 그 중증도를 평가를 하는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15점이 넘는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중에서 한 700명 정도. 1년에 치매가 하루에 2명이잖아요. 하루에 2명이 재발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구나. 가끔 당직 서다 보면은요, DOA 환자들이 그날의 절반인 경우도 있고요. 기호의 환자 오시고. 네, 6명이 왔는데 2명은 죽었고, 굉장히 중증도가. 거의 죽을 똥살똥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외상외과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요, 일반적인 다른 병원들에서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고, 그리고 환자를 외과에 노티를 해가지고 어떤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병원들이. 근데 그 시스템으로 살릴 수 없는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1시간, 2시간 이내에 블리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환자들을 외상외과 의사가 응급실 문 앞에 들어오기 전부터 119 전화를 받고 의료 지도를 하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응급의학과 외과의 트랙, 제가 외과 수련을 했으니까 그 트랙이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아니면은 실은 외상외과가 크게 존재할 어떤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솔직히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캐치해내서 선제적인 처치를 통해서 특히 블리딩, 출혈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출혈을 가능한 한 빠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혈관 내 시술 방법이든지 아니면 더 빠른 수술장 준비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그거에 거의 특화되어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한별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케이스가 생각이 났냐면, 레지던트 때인데 TA를 스프레인 럽처가 왔는데 인턴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호흡기내과 전공 1년차한테 혼나느라 저한테 노티가 이제 1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방을 들어갔던 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낙후됐던 시스템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송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좋아졌구나 이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많은 센터라도 1년에 한 2분, 일주일에 한 2-3분 보시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2분이면은 그게 옛날에 우리가 봤던 환자들하고 지금 환자들하고 어떤 트렌드가 실제로 바뀐 건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증도라 하면 흉부 복부의 출혈 환자만 저희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환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머리에 출혈이 심한 경우의 환자들은 물론 그런 환자들도 수술실에 빨리 들어가야겠지만, 그런 환자들은 뭐 복부 출혈하고 다르게 출혈 때문에 당장 엄청 급한 시간 내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경과 교수님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 환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저희가 권역외상센터이기 때문에 인천이랑 김포, 시흥, 안산, 부천, 부평 뭐 다 저희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넓네요. 그래서 좀 외상센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좀 많은 거고요. 중증 환자를 보면은 힘든 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하다 보면은 손에 익으면 뭐 안 좋은 환자도 그냥 보게 되는 조금 수월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좀 익숙해지는 아니 그게 아직 익숙해지는 분이 계시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이 계시군요. 뭐 여쭤보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사심을 채우는 질문 한두 가지만. 외상외과 초기에는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옆에서 보기에는 저 환자 한 번에 그냥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수술하다 말고 중간에 닫고 내일 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데미지 컨트롤 오피라는 게 어떤 약간 클리어 커트한 인디케이션이 있나요? 그러니까 수술을 딱 하다가 이 정도 상황이면 아 이거는 데미지 컨트롤이 낮다, 이거는 데피니티브가 낮다, 이게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명확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약간 교수님마다 기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려운 질문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교육들을 듣다 보면 항상 강조하는 거는 환자의 피지올로지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써져 있는 인디케이션들은 있겠지만 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헤모리지 환자들에서 제일 문제되는 건 코아귤로패시, 그로 인한 애시도시스, 그리고 리타럴 트라이아드라고 해서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타럴 트라이아드에 있는 이제 환자들에서 데피니티브 서저리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고, 그런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데피니티브 수술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팀장님들, 이제 보시는 교수님들마다 각각의 개인적인 그런 인디케이션을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문제되는 사이트에 집중하는 게 제가 보통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전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게 그 외상외과의 처치에 있어서 기존 외과의 차이점으로 분류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아나토미컬 집중,
보다는 피지올로직한 집중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어컷한 그런 데피니션은 딱히 없지만 이 환자가 결국에는 지금 이 수술을 마치고 나갔을 때 아나스토모시스 한 부분이 바이어블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승합제를 써서 여기가 나중에 안 좋아지고 터질 가능성이 있는가 혹은 말씀하셨던 레탈 트라이엇 저체온증, 산증 그리고 코아귤로패스 이게 교정이 안 돼서 실제로 수술하고 나오면 그게 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바로 딱 좋아지지 않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커브를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괜찮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할 때도 마취과랑 좀 협의를 계속하면서 지금 피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계속적으로 ABJ 결과를 물어보고 저희도 그거에 실시간으로 수술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 이 정도 상태면은 지금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그거는 좀 교수님마다 조금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언오피셜하게 좀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대부분 외과 의사들이고 수술하는 게 재미있어서 이걸 했던 사람들이고 네. 사실 머릿속에 대부분 수술에 대한 생각만 한단 말이죠. 네. 이 환자의 중환자실에서의 케어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 그거를 해결하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아귤로패시가 악화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요. 저희는 대량 수혈을 많이 하는데 수술실에서 대량 수혈이 중환자실만큼 그렇게 빠르게 대량 되기가 어렵고 네. 이 환자는 수술을 일단 해놓고 어느 정도는 지혈을 해놓고 빨리 수혈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면 그러면은 수술을 일단 템포러리하게 해놓고 끝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다른 부분 다친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뭐 머리도 많이 다쳤는데 배에만 계속 하고 있으면 또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에 따라서 판단에 맡겨지고 굉장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외상에 대해서 좀 약간 개념이 잡힌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교수님들께서 끼시는 가천대 길병원 외상센터의 어떤 이점이라든지 만약에 어떤 친구가 외상할 생각이 있는 젊은 선생님이 있다면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병원이 어떤 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 번씩 좀. 저는 이제 뭐 응급의학과이기 때문에 밤새고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뭐 외상외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은 없고요. 또 좋은 점은 인력 리소스가 좀 저희 병원은 많다는 거가 장점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교수님도 저희 그 외상 마취 해주시는 전담으로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언제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바로 수술방 열어주시고 외상마취 교수님이 교수님들하고 좀 합이 잘 맞으세요? 네. 아, 다행이네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영상의학과도 굉장히 너무너무 잘해주시고요. 사실 외상에서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는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체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리고 뭐 탁과들도 비교적 잘 되고 외과 교수님들이랑 일을 하다 보니까 만약 외과적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은 환자를 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거나 뭔가 거리낀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만약에 중환을 보는 거에 관심이 있고 사람 살리는 거 하는 거에 좀 흥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만큼 이렇게 마음껏 사람 살려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언제 일단 저희 센터는 뭐 이거는 외상외과 넓게는 어느 직장이든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든 몸이 힘들고 업무가 많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그거는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힘들지 않은데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뭐 저희 센터도 그런 게 아주 없진 않지만 누구든 다른 데보다는 인간관계에 의해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구나라고 누구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좋은 장점인 것 같고요. 외상외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송한별 교수님이 예전에 저 같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할 때 이제 전공이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그 인간관계 얘기하시 저를 딱 쳐다봤거든요. 혹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너무 그 좋은 말씀이고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아무리 밤새고 고생해도 팀이 좋으면 조금 좀 할만하고 근데 반대로 널널한데 이 사람이 너무 나를 그러면 나가고 싶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상외과라는 과는 정말 멀티 디스플리너리에 가장 적합한 예를 보여주는 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재익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술과다 보니까 마취과와의 소통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마취를 전담해 주시는 교수님이 계시고 저희가 전화 한 통만 이렇게 잘 드려도 응급 환자들을 수술 마취를 잘 걸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경천
교수님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달드리고 싶고 그 외에 마취과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터벤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과이라서 인터벤션 교수님들이 또 3분이나 계시고 그분들께서 이제 24시간 일주일 1년 내내 잘 당직을 맡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상의학과 저희는 뼈 부러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과 교수님들께서 너무 많이 도움을 잘 주고 계십니다. 그 점이 저희 병원의 또 큰 강점이 될 것 같고 많은 주니어들 그리고 좋은 시니어 교수님들 이 맨파워가 정말 무시할 수는 없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교를 해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거를 한번 거치고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들어와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집에 못 가서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한계들 잠을 못 자서 그것 때문에 힘들 만한 거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는 하고요. 그게 어쨌든 베이스가 되는 게 내가 당장 혼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단 없다는 거. 그러니까 주니어로 들어왔을 때 나보다 시니어인 교수님을 언제든지 콜을 해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제 후배들한테도 여기 사람을 채우려고가 아니라 여기가 진짜 괜찮아서 그래서 들어오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했고 똑같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꼰대 문화 그런 게 중요하죠. 병원에서 그런 게 좀 내가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병원의 핵심을 뭔가 갖고 있는 꼰대 문화를 그러니까 어디랑 제가 지금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아도 네, 그런 게 여기에서 좀 더 괜찮았었던 저도 가끔 이걸요 제가요 왜요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나한테 얘기해야지 이러면서 본인 시니어 교수님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의욕도 넘쳐나셔가지고 너무 의욕이 넘치게 환자를 보셔서 저희가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럴 때도 있어요. 쉽지 않은 분들인데 그런 분 네. 모시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상상했던 게 유튜브에 보면 옛날 다큐 나오잖아요. 외상외과 교수님이 뭐 밥도 못 먹고 뛰쳐나가서 하루 종일 하고 다음날 또 똑같이 반복하고 근데 시스템이 옛날에 낙후된 시스템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했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의 얼굴이 되게 상해 있을 줄 알았더니 네 분 다 생각했던 것보다 얼굴이 좋으셔서 약간 그 피가 끓어오르는 걸 좀 느낍니다. 또 해볼까? 이런 생각 드는데 애써 참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파트 2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오늘 외상외과에 대해서 조금 엿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octo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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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School.